천은미 교수님께서 KBS 뉴스라인에서 항체 치료제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하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군요. 확진자가 늘면 또 가장 걱정해야 할 것이 이를 감당한 의료 시스템입니다. 특히 생활치료센터 병상 수가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네, 생활치료센터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75%가 이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3차 때는 중환자가 주로 많이 발생을 해서 중환자 병상이 부족했는데 이번 4차 대유행은 수도권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생활치료로 되어 있지만 치료를 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생활치료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집에서 재택치료를 지금 고려하는데 재택치료는 확진자 자체가 치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산소 포화도나 체온계 같은 그런 기본적인 의료기기가 필요하고요. 생활치료센터는 생활치료 개념을 도입해서 병원에 전원하기 전에 증상 자체의 유무에 따라서 항체 치료제를 투여하거나 항생제 수액 치료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치료센터로 이번 기회에 다시 어떤 치료 개념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환자 병상이나 감염 병상 자체가 감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생활치료센터의 어떤 치료 개념 변경이 이번 기회에 꼭 동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그나마 이번 유행에선 중증 환자가 크게 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데 정작 현장에서는 중증 환자를 다룰 의료 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보시기에 해결 방안 뭐라고 보십니까? 중증 환자 병상도 물론이지만 인력 자체는 바로 우리가 충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증 환자 병상뿐 아니라 의료 인력에 대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제가 생활치료센터 개념을 변경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치료라고 하는 것은 기관 착간을 하거나 고농도 산소를 투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수액이나 항체 치료제를 치료할 수 있다면 병상으로 넘어가기 전에 많은 부분을 생활치료센터에서 퇴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환자 병동을 부족하다,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에 착안을 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생활치료시설 개념을 좀 확충하고 항체 치료제라든지 이런 치료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교수였습니다. 셀트리온 유럽 합해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노라 글로벌 임상 3상 결과 발표. 명실상부하게 전 세계에서 신약을 개발했다, 성공했다 라는 부분을 발표했다는 그런 부분이겠죠. 유효성에 대해서 명실상부하게 입증을 했다 라는 부분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어디서? 유럽 임상 미생물학 및 감염질환학회에서 레키노라 글로벌 임상 3상 결과 구두 발표 진행. 누가 했냐면 루마니아 오아나 산드레스쿠 이 박사님께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유효성, 중증 환자, 경증에서 중증으로 넘어가는 그 비율이 위약 대비 70%에서 72%, 고위험군 환자 비율이 72%, 그리고 전체 70%. 엄청난, 정말 뛰어난 데이터죠. 이게 단순히 이제 알고 계시죠? 거의 레키노라가 투여가 되면 부작용은 아예 없고 그냥 코로나가 대부분 다 치료가 된다 라고 보는 게 받아들이기 편하겠죠? 부산 의료원에서 450명 중에서 단 한 명만이 중증으로 넘어갔다. 이 사람 또한 어쩔 수 없이 넘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델타 변이에 대한 부분은 아직 발표가 안 됐어요, 여기서.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곧 소식을 접할 수 있겠죠. 전 세계의 셀트리온의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입증했다. 그런 부분을 발표했다 생각을 합니다. 신약을 명실상부하게 개발했다는 그런 부분을 전 세계에 발표했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실시간으로 보면 이제 셀트리온에 관한 뉴스가 셀트리온 머니투데이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레키노라 삼성서 효과 입증 부분 쭉 나오고 있고요. 검색을 해보면 조선비즈 농업경제신문 이거 아니죠? 메디케이티 뉴스 그리고 K빈치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뉴스는 나오고 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셀트리온의 오늘은 기술력을 전 세계적으로 발표를 했다. 인정받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하면 되겠죠? 우리 사랑이 셀트 주주님께서 분명한 사실이란 제목으로 좋은 글귀, 명확한 글귀를 남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 램시마, 투룩시마, 허주마,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레케노라. 셀트리온은 세계 최고의 항체 의약품을 만들 실력이 있는 회사라는 것. 제가 장기 투자하고 있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독야 청정할 것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모두가 행복이라는 주주님께서 정말 명확하게 간결하게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어느 주주분이 댓글로 올린 것인데요. 질본 앞에 현수막 걸고 싶습니다. 질병을 통제하랬더니 치료제를 통제하고 앉아있는 질본. 정말 이거 참 명확하네요. 귀에 확 꽂힙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17세기 식민지 개척에 나섰던 네덜란드 상인이 아메리카 대륙의 동쪽의 작은 섬을 당시 원주민에게 $1,000 당시 돈을 주고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 섬의 이름이 지금의 바로 맨하튼입니다. 1867년 미국은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 땅을 사들였습니다. 석유와 천연 자원의 보고인 알래스카는 미국에게 수천 배의 이익을 가져다 주게 되었습니다. 가치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에게만 모습을 드러내는 법입니다. 셀트리온에 최근에 실제 시그널이 있어요. 유튜브 조회수가 현저히 셀트리온 종목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시장에서 열기가 많이 식었죠. 그리고 여기 계신 주주분들 또한 많이 힘드신 시간을 보내고 있으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주식을 매입하는 것은요, 열기가 식고 남들이 쳐다보지 않을 때 매입은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미친 듯이 달려들 때 그때 넘겨주고 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큰 그림에서 셀트리온의 주식을 싸게 매입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열기가 최근에 많이 식었잖아요. 그렇죠? 비트코인도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가까이 나 있어요. 그리고 변동성도 심하고 지금 거래량도 급감해 있고, 그리고 유튜브 조회수 또한 비트코인의 그 종목당 조회수가 많이 현저히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시그널이 하나의 참고 지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신문 기사에 카티하고 줄기세포가 나왔던 부분이 있어요. 요거 언급을 해드릴 거고요. 2008년도 경제 공식하고 2008년도 이후의 경제 공식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우리가 한번 참고로 해볼 만하다. 지금 테이퍼링 이슈로 인해서 금리를 급하게 올릴 수가 없어요. 미국 입장에서.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급하게 올라가면 올릴 수밖에 없겠지만 연준이 조심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원유에 대한 이야기. 원유가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 좀 빠졌는데 이 원유에 대한 펀더멘탈, 유가를 판단할 수 있었을 때 위험자산을 판단할 수가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물가가 튀려면 원유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얘가 또 급하게 올라가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려 합니다. 비트코인 거래량 급감, 한 달 새 40%가 하락을 했다는 그런 소식이에요. 거래량도 급감을 했고요. 중국 규제 칼날에 지난달 비트코인 거래량 반토막 났다라는 소식이죠. 지금 제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서 좀 언급을 하고 갈게요. 이 비트코인을 언급드리는 이유가 사실 비트코인에 적용된 설계도는 블록체인입니다. 4차 산업에 두 가지 심장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인공지능이라는 심장이고요. 두 번째 심장은 블록체인이라는 심장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의 설계도고요. 여기에 금융에 적용된 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제가 이 비트코인을 언급드리는 이유는 투자에 대한, 우리가 투자로 한번 사례를 해보면서 참고할 만한 그런 지표로서 한번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4차 산업에서 블록체인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그리고 인공지능, 5G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한다고 했잖아요. 기술이 왜 적용이 됐고 기술의 등장 배경과 앞으로 어떻게 시스템이 진행이 되는지 그 부분을 이해를 해야 기존의 중후장대 산업과 연결을 시켜나가면서 그 산업의 독점점을, 경쟁력을 파악하는 게 항상 주식 투자의 첫 번째 원칙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경제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계속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인공지능만 잠깐만 언급을 드리면 인공지능은 2011년, 12년의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바뀝니다. 2011년, 12년 이전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입력한 것 대비 성능을 못 냈다. 왜? 그 개발 시스템에 있어서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개발자가 입력을 해줬어요. 그런데 2011년, 12년에는 바로 인공지능의 획기적인 발전이 나오게 되죠. 딥러닝,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기계가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정보를 주면 지가 알아서 습득을 해서 성장을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이게 바로 인공신경망을 깔아주게 되면서 바로 획기적인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게 2008년도 아이폰이 나오게 되면서 모바일, 데이터의 폭증으로 인해서 사진, 동영상, SNS, 소셜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폭증하게 되면서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게 되면서 지금의 첫 번째 심장, 인공지능이 강해지려고 하면 계속해서 데이터, 먹이가 데이터입니다. 이게 혈액이고 돈이고 데이터예요. 요거를 많이 먹는 데이터를 많이 습득할수록 인공지능의 파괴력은 세집니다. 그래서 플랫폼 업체들이 데이터를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벌여나가고 있는 겁니다. 시차를 두고 계속해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조금씩 언급드려 갈게요. 왜? 앞으로 나가는 4차 산업에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은 중심이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비트코인의 장기 주봉 차트입니다. 투자를 하면서 한번 참고할 만한 사례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한번 말씀드릴 것 같아서 한번 볼게요. 비트코인이 한 100만원, 200만원, 100만원대에서 고점이 2017년도 말에 2018년도 초에 이때 2600만원을 찍습니다. 그쵸? 광풍, 비트코인 광풍이었죠 당시에. 그리고 내리 무려 300만원, 340만원, 300만원대까지 2600만원에서 300만원대면 몇 프로일까요? 80%, 90% 가까운 하락률을 보이게 돼요. 거의 이때 그냥 죽었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코인충, 비트코인은 쳐다도 봐서는 안 된다, 도박이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왔고 그랬죠 실제로. 그리고 무려 1년, 그쵸? 1년 하락기 1년, 그리고 2년, 3년 이때 한번 튀었어요. 대략 한 400만원에서 1500만원대까지 튀었고 다시 뭐 한 700만원에서 뭐 한 1000만원 사이를 왔다 갔다 1년, 2년, 3년 가까이 그런 지루한 박스권을 한번 그려낸 이후에 3년 가까이 돼서 정고점을 돌파를 하고 8천만원대를 찍고 최근에 지금 4천만원 정도, 3,900만원, 3,800만원, 3,500만원, 4천만원 사이에 있습니다. 얘가 더 빠질 수도 있겠죠? 얘는 변동성이 워낙 심한 그런 자산 대상이라서 투자하기에 사실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쵸? 장기 투자하기에도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그런데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펀더멘털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는 그런 누군가 있다면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일전에 한번 언급드렸었죠. 비트코인의 가치, 모멘텀 이런 부분은 전 세계 중앙은행, 특히 미국 중앙은행의 저금리와 양적 완화, 2008년도에 고금리, 금리 상단은 5%였어요. 그리고 최근 이전 일전의 금리 상단은 2.5%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로금리였죠. 그럼 금리, 인플레이션이 도래해서 끊임없이 시차를 두고 이제 금리가 도래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젠간 오겠죠. 금리의 상단이 그리 높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양적 완화를 종료를 하고 이제 자산 축소를 하겠죠. 그쵸? 연준의 대차대 대표에서 그 자산을 축소하겠지만 결국은 그 부분을 줄이는데도 큰 시점이 있다. 조금 있다가 2008년도 이전의 경제 공식과 2008년도 이후의 경제 공식이 다르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더 차분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결론. 그래서 비트코인은 화폐 가치가 약간은 희석되기 때문에 나왔던 그런 시스템이에요. 얘는 제도권으로 들어오거나 전 세계 중앙은행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화 재정 정책 이런 부분들을 같이 맞물려서 가는 부분이 있는데 미 연준 발작 없는 양적 긴축 가능할까?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2013년 긴축 발자가 달리 우아한 출구 전략 가능할 수도. 전 세계가 연준의 방향을 다 주목하고 있죠. 그쵸? 연준 질서 있는 긴축 전환 재확인, 위험자산 선호 전망. 사실 한국에서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연준의 움직임을 주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매우 관심 있게 보시죠. 연준이 금리를 올리느냐 내리느냐, 돈을 더 찍냐 마느냐, 그쵸? 테이퍼링을 하느냐 마느냐,
파월이 뭐라 언급을 하냐 마냐에 따라서 증시가 출렁이니까 다들 주목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14일에서 15일 연속으로 상하원 연설을 앞두고 있고요. 베이지북에 현재 경기 진단도 주목할 만하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매번 언급되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이 베이지북에는 연준이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고 지금 그런 부분에서 언급을 하는 그런 책자 중에 하나고요. 어쨌든 미국 중앙은행의 큰 그림, 방향성,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금리 급등락 땐 변동성 더 클 것. 참 당연히 클 수밖에 없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채금리가 급등해서 문제였었는데, 그쵸? 이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면 정말 무서워지죠. 갑자기 급등을 해버리면요. 증시에 바로 바늘처럼 빵빵빵 칠 수 있다고 제가 언급을 했었죠. 반대로 최근에는 금리가 급락을 했다. 이제는 그랬더니 경기가 침체되는 거 아니냐. 코로나 델타로 인해서 코로나 재확산이 되면서 다시 한번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무서운 얘기가 또 나오긴 했었죠. 그러나 항상 말씀드리죠. 크게 맥을 짚어가면서 큰 그림을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언급을 드리고 있죠. 참고사항으로서 금리는 경제성장률 플러스 물가상승률이라고 늘 말씀드렸어요. 경제가 성장하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그쵸?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랑 금리가 맞춰가거나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랑 이런 부분이 맞춰가면 참 좋은데 물가가 더 튀어버리면 금리가 먼저 튀면 증시에 충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속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경제가 꺾였다. 그러면 금리가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경제가 꺾이는 거 아닌가 싶어서 금리가 내려가서 경제가 안 좋아지네 라고 언급을 했던 부분이에요. 쉽죠? 2008년도 이전에 미국 중앙은행의 움직임과 이후의 움직임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예전 2008년도 이전에는 미국은 자산시장 이거 신경 안 쓰고 그냥 금리 한번 올리기 시작하면 미친 듯이 때려 올렸었어요. 예전에 폴 볼커라고 제가 한번 언급드렸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2008년도 이후에는 미국 연준이 이상하게 자산시장을 예전과는 다르게 미국이 금리를 올리네 그러면 다 투자자들이 벌벌 떨었었는데 이제 미국 중앙은행이 예전과 다르게 자산시장에 눈치를 보네. 자산시장이 많이 빠지면 생각보다 많이 빠지면 이거 뭐지? 하고 지금 이런 눈치를 본다는 그런 시그널이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인플레 파이터, 폴 벌커 금리 20%까지 올려 물가 잡고 고도 성장 발판. 금리 20%까지 올리면 어떻게 되죠? 자산시장은 거의 죽었다고 보면 되죠. 그쵸? 그래서 사실 미국 중앙은행에 이 네 가지 책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미국 중앙은행은 국영이 아니라 민영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언급을 자세하게 드렸죠. 민영, 한국중앙은행은 국영입니다. 국영, 한국은행. 그래서 미국 중앙은행은 네 가지 책무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 경기를 떠받칠 수 있는 경기. 그쵸? 중앙은행은 기본적으로 경기를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책무가 있겠죠. 두 번째, 경영정 책임도 있습니다. 왜? 민영이니까. 그쵸? 세 번째, 정치적으로 정치를 보조하고 폴리시 믹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양단의 균형을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 재무장관과 미국 중앙은행은 항상 서로 만나서 미팅을 하기도 하죠. 지금 옐런 재무장관과 지금 미국 중앙은행장. 지금 다 어떻게 보면 미국 중앙은행이죠? 옐런 재무장관이 전 미국 중앙은행장이었으니까. 어쨌든 여긴 다 유대인하고 관계가 깊어요. 네 번째, 기축통화의 수호입니다. 그래서 이게 1, 2, 3, 4 중에서 1, 2, 3이 왔다 갔다 해요. 우선순위가 평상시에는. 그런데 기축통화가 위협받게 되면 그 어떠한 이유도 필요 없이 1번이 치고 올라가 4번이 치고 올라간다. 그래서 달러가 자리를 위협을 받으면 그냥 기축통화의 자리로 올라가거든요. 이게 우선순위가 되는데 그래서 인플레 그 달러 값이 만약에 조금 망가지면 막 물가가 튈 거 아니에요. 그쵸? 달러 가치가 막 너무 똥값이 되거나 금리가 너무 싸다. 그래서 금리를 끝까지 끌어올려가지고 달러의 위상을 다시 되찾는 거죠. 그냥 참고사항으로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깊이 들어가면 좀 그러니까 역사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정리를 하면 2008년도 이전에 경제 공식이었던 장단기 금리 역전, IPO 물량 증가, OECD 경제 선행지수의 하락, 이런 부분, 특히 이 중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오면 시차를 두고 경제, 실물 경제가 꺾이고 증시가 한번 크게 휘청었던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 공식이 좀 들어맞지 않고 있죠. 물론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이거 참 중요했던 그런 시그널이었거든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장기 금리가 있고요. 단기 금리가 있잖아요. 근데 장기 금리가 더 높잖아요. 왜? 돈을 더 오래 꾸는데, 빌리는데. 단기는 더 짧게 빌리는데 금리가 더 싸야죠. 그런데 단기가 더 올라가고 장기가 더 싸진다. 이게 왜 무서운 거냐 하면 은행이 자금을 전 세계, 실물 경제에다가 자금을 다 공급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자본주의 심장의 역할을 하는데 은행은 단기로 자금을 끌어와서 장기로 자금을 내보내거든요. 근데 돈을 끌어오는 가격이 원가가 더 비싸지고 파는 가격이 더 싸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역마진이 나잖아요. 그쵸? 팔 필요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은행이 수도꼭지를 잠궈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신용 경색이 오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그럼 이런 원리에 보다면 경제가 꺾여야 되는데 어떤 2008년도에 현상이 오게 되면 단기 금융시간에 차입이 단기 금융시간에 혼란이 온다거나 이러면 바로 중앙은행, 미국 중앙은행이 레포 시장이라고 합니다. 이 레포.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미국 중앙은행이 미국 민영 은행들 간에 거기에 그 거래에 끼어들어가지고 자금을 막 공급해줘. 여기에 막 위축되지 않을 수 있도록. 쉽죠? 그리고 장기 국채에서도 끊임없이 장기 국채와 모기지 채권 이거는 끊임없이 매입해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2008년도 이전과 이후는 상당히 다른 시그널에 있다. 그 이유가 확실된 건 아닌데 저의 내피셜인데 미중 패권 전쟁이 이면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 예전에 구소론을 상대로 했었을 때 고금리, 강달러, 그리고 경제 성장률 게임을 했었거든요. 군비 경쟁, 인프라 정책 이런 부분에 했었는데 중국의 패권이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2008년도 이유가 달라서 연준이 계속해서 시장과 소통을 해나가면서 끊임없이 소통을 하면서 테이퍼링을 조심스럽게 점진적으로 진행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카티세포 치료제와 줄기세포 원효에 대한 부분은 다음번 영상에서 언급을 드릴게요.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번 영상에서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셀트리온이 0.19 강보합, 헬스케어가 0.27 강보합, 제약이 1.59 하락했어요. 셀트리온이 유럽 합회에서 글로벌 임상 3상 데이터를 발표하게 되죠. 너무나 탁월했던 데이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보합권. 정말 지긋지긋하네요. 그쵸? 자, 이 밴드폭이 있어요. 그쵸? 저는 지금의 이 밴드폭,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드렸었는데, 지금의 이 가격대가 2018년도, 19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가격대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부근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지금 끊임없이 주식을 모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셀트리온의 가치는 현재 가치, 미래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셀트리온을 모아갈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는 거라 생각을 하시고 큰 그림에서 여유자금으로 주식수를 모아간다면 나중에 더 큰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 정고점을 뚫는 거는 확실성의 영역입니다. 왜? 시간의 차이를 두고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반드시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2017년도 말에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고 그리고 1년, 2년, 3년에 가까운 침체기를 겪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누군가는 확신을 가졌던 사람은 비트코인의 수를 모아갔겠죠. 그리고 고점 8천만 원 가까이 찍고 4천만 원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얘는 변동폭이 너무 커서 장기 투자하기에 사실 너무 힘들 수 있어요. 셀트리온은 얘보다 변동폭이 훨씬 적고 안전하고 확실하게 도착할 수 있다고 항상 말씀드리죠. 그래서 큰 그림에서 셀트리온은 지금 주식수를 모아간다고 하면 언제 튈지 몰라요. 튀면 지금의 이 가격대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확실성의 영역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셀트리온의 기업 가치의 성장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라인업이 그리고 신약에 대한 베터와 그리고 직판과 케미컬과 모든 부분들이 다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드렸던 말씀이 있는데요. 한 번 더 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셀트리온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가치예요. 17세기 식민지 개척에 나섰던 네덜란드 상인이 아메리카 대륙의 동쪽의 작은 섬을
당시 원주민에게 $1,000로 주고 구입하게 됩니다. 그 섬의 이름이 맨하튼. 또한 미국은 1867년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 땅을 사들이게 되죠. 석유와 천연자원의 보고인 알래스카. 이게 미국에게 수천 배의 이익을 가져다 주게 되죠. 가치는 자신을 알아봐주는 사람에게만 모습을 드러내는 법입니다. 셀트리온은 반드시 시간의 차이를 두고 그 가치를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